임차권은 주택 임차권이 있고 전세자 상가 건물 임차권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에 대한 얘기부터 살펴봅니다. 우리 법의 위반자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해서 타인의 주택을 세 들어가는 사람, 세입자의 권리로서 제도를 강력한 물권 제도인 전세 제도와 전세권 제도와 비교적 자유로운 계약 관계인 임대차 관계, 임대차 제도 두 개를 마련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권으로서 전세권, 채권으로서 임대차. 이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강력한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든 비교적 자유로운 계약 관계인 임대차 제도로 가든 알아서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계약자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가진 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가지지 못한 자의 자유까지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세요. 이래 되겠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갑소유 주택에 의뢰하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어. 전세금 2억으로. 전세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전세권자는 얼마든지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지. 전세권 팔아먹고 올 수 있지. 팔아먹고 나갈 수 있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지. 전세권자는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지.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갑소유 부동산에 의뢰하는 사람이 여기서 임대차 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이랬습니다. 전세권자로 전세금 등기한 사람하고 임차 나고 원칙적으로 보세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전세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따라서 이 갑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 X에게 팔렸다라고 하더라도 을은 어떻습니까? X에게도 대항하여 나 못 나가. 나 아직 전세기간 남았어. 전세권 등기된 거 못 봤어? 이렇게 하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전세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권이니까.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채권이니까 원래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렸어. 다른 사람한테 팔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Y에게 팔렸어. 다른 사람이 나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 못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택이니까 잘 안 됩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볼까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 갑의 주택에 의뢰하는 사람이 세 살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쯤 됐는데 2년 동안 계약했는데 6개월 지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얘기입니다. 여기 이 건물에 여기서 2층에 을이 살고 있었는데 병이 있다 말고 집을 산 사람이 내가 새 집주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 2층도 내가 우리 아들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나가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을이 병 보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 나가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6개월 살다가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주택임대차 제도가 이게 익숙해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을 바꿔보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임대차했어. 2년 동안 이 갑의 토지를 을이 사용하기로 했어. 6개월 지났는데 갑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 병한테 팔았어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이 있다 말고 토지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내가 새로운 땅 주인입니다. 자, 나가주세요. 내가 직접 이 사용하랍니다. 당신 나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을이 있다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나 2년 동안 여기에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 1년 6개월 남았어. 1년 6개월 더 사용하고 나갈 거야. 못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가능해요? 법은 상식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나 2년 동안 계약했는데 왜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게 되면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2년간 살게 해줬습니까? 왜 나한테 와서 따져 이 양반아. 갑한테 가서 따져.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병 있다 말고 왜 나한테 와서 따져. 갑한테 가서 따져 이 양반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권리는, 너의 토지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채권이다 이 말이야. 갑에 대한 채권 가지고 나한테 왜 주장하냐 이 말이야. 여기 물권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전세권만 주장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얘는요 아야스도 못하고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내가 세입자에게
강력한 권리로서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도 있고 자유로운 계약관계로서 임대차 계약관계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까? 전세권을 갖기를 원합니까? 임차권을 갖기를 원합니까? 전세권을 갖기를 원하겠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 등기해주게 되면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잖아. 강력한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는 집주인은 나는 그만큼 많은 권리에 제약이 뒤따른다는 얘기지. 따라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전세권 등기 안 해주고 임차권 설정해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계약자의 원칙 하에 전세권 제도와 임대차 제도를 마련해놓고 자유롭게 선택하라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줘.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전세권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전세권 등기까지 해가면서 당신 세 안 놉니다. 아이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세입자 입장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임대차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힘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사회 경제 약자인 세입자들은 강력한 권리인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주택의 거주 관계에 관한 이 부분을 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영역 하에 내비두어서 이렇게 하게 그 사회 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자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마치 전세권 등기를 한 것처럼 전세권자처럼 보호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임차인은 마치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권자처럼 보호되는 거야. 강제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 협력해 줘야 되는 거지. 등기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 그렇죠. 그런 임대차제도에서는요. 임차인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전세권자처럼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기간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팔려도 을은 전세권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죠. 새집주인이 나가. 그럼 얘가 어떻게 합니까? 얘가 전세권 등기된 거 못 봤어? 아직 기간 남았어. 나 못 나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 수익할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죠. 내가 계속 사용할까? 못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보세요. 전세권 등기를 한 것처럼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을 했어. 원래는 임차권은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야. 채권이야. 따라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 새집주인한테 대항 못해. 새집주인이 방 빼라 라고 하면 빼야 돼. 나가야 돼. 대항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이 여기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대항력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의 인도 이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마치 뭐 한 것처럼 전세권 등기를 한 것처럼 보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서 얘가 전입신고하고 이런 대항력 요건을 갖췄어. 얘가 갑이 이 기간 내에 다른 사람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새집주인이 을에게 내가 이 집 새집주인입니다. 나가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한다고.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 아직 임차인으로서 나 아직 임대차 기간 이만큼 남았어. 나 이만큼 더 살 거야. 못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뭐라고 하는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럼 대항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대항력이라는 말은 계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계약 당사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를 대항력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전세권 쪽으로 갑니다. 전세권자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있고 B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다.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은 얘는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이다라고 했었죠. 용익물권이라는 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 담보물권이라는 얘기는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제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근저당의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전세권은 낙찰자한테 대항하여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방빼야 되는 거지. 다만 담보권적 권익이 남아있는 건 어떻습니까? 얘가 받아가고 나머지 돈을 얘가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로서 마치 저당권자처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권리에 따라서. 근데 아까 이 전세권이 만약에 선순위 전세권이라면 이거는 용의적 권능도 있고 담보권적 권능도 있다고 했었죠. 그럼 선순위 권리자는, 전세권자는 용의적 권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용의적 권능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 집에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담보권적 권능을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배당 요구해서 먼저 보증금 뽑아서 나가겠다는 얘기지.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청 경우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얘기가 요걸로 똑같이 자 갑니다. 보세요. 이때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세권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 을이라는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여기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기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고 하는 대항력권을 취득했습니다.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라고 하는 전입신고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항력권을 갖춘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더 나아가서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그럼 우선변제권까지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근저당의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겠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은 경매로 소멸하는 거잖아. 후순위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하여 나 이 집에 계약기간 아직까지 남았다. 이만큼 남았는데 기간 만료될 때까지 못 나간다. 라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방빼야 되지. 방빼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까지 갖춰서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전세권자처럼 마치 후순위 전세권자처럼 얘가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고 나머지 돈을 얘가 우선변제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지고 만약에 임차인이 근저당이 설정되기보다 먼저 임차인이 여기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가졌습니다. 전입신고, 자, 주택인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여기서 우선변제권까지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은 대항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을 선택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낙찰자에 대항하여 자, 나는 선순위 전세권자야, 선순위 임차인이야, 아직까지 존속기간 남았어, 그때까지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계속 사용수익을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이 자, 여기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당력을 한단 말입니다. 배당력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 선순위로서 보증금 먼저 뽑아서 이사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력 한다는 것은 이사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순위라도 소멸한단 말입니다. 뭐처럼? 전세권처럼. 등기된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뭐 하게 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마치 등기된 전세권자처럼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이 협력해 줘야지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 협력 안 하면 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갖추는 건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협력 안 하더라도 세입자가 지 혼자 가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면 되지.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고 거기다가 확정일자 받아오면 되잖아. 혼자 해도 되잖아. 집주인이 협력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전세권처럼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를 한 것처럼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결국 뭐예요? 세입자를, 사회경영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경매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입자를 보호한다라고 하게 되면 낙찰자에게는 이 주택 임차를 강력하게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세입자에게는 그게 반사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내가 어떤 권리에 내가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측면에서 우리는 임차 세입자의 보호가 아니라 낙찰자가 그런 세입자로 보호하는 이 반사적 효과로서 내가 부담을 안게 되는가 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주택임대차 보호의 재정에 관한 얘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216페이지 보세요. 주택임차권을 분석할 때에 자, 이렇게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자, 여기 보세요. 뒤에 설명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요, 대항 요건을 갖췄죠?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대항력 요건을 갖췄으나 낙찰자한테는 대항 못 하잖아. 얘는 뭡니까? A는 대항 요건을 갖췄죠?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만큼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만을 말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요건을 갖췄을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춘 임차인만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경매로 나온 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냐,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얘가 배당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배당력을 한 경우에 전액을 다 만족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전액을 만족받지 못하면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력을 했다고 한다면 얘가 배당을 전액을 다 받는지 못 받는지 이걸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얘가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는지 하나도 못 받고 나가는지 또 일부분 받고 나가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또 경매 절차에서는 임차인도 아닌 것이 임차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 이것도 분석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내용들은 지금 주택임차권을 분석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제목이 있죠. 이거는 임차권의 분석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니까. 자, 218페이지로 갑니다. 주택임차권을 분석할 때 분석의 자료입니다. 첫 번째가 현황조사서죠. 현황조사서. 자, 지난주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집이 경매로 내가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한 법원에서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바랍니다. 그럼 집행관이 현장에 가가지고 현황조사라고 점유관계를 조사합니다. 점유관계를 조사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을 살고 있는지 이를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그 현황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입신고된 사람, 또 전입신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현황조사 가서 집행관이 만난 사람들, 또 전입신고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모두 통지서를 보내죠. 뭐라고 보냅니까? 배당요구 종기는 언제입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보증금을 우선면제 받기를 원한다면 그때까지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임차인 통지서를 보내죠. 그럼 임차인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럼 임차인이 거기다가 권리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자, 한 장의 서류에 모두 종합적으로 나오죠. 한 장의 서류에. 그 한 장의 서류가 뭡니까?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관계란에 나오죠. 그거를 보고 임대차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임차인에게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하라고 통지를 보내죠. 그럼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여기서 그 법원에 대하여 자, 권리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임차인들은 대개 배당 요구를 안 하거나
한다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그날 또는 그 직전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었죠. 그럼 보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인, 자, 여기서 그 전에 해가지고 임차인에게 통지서 보냈단 말입니다. 통지서 보내게 있으면 문건 발송 내역에 법원에서 누구에게 임차인 통지서 보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바로 받았는지 폐문부재인지 나중에 받았는지 이게 안 받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얘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을 서류를 보면서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자료가 뭐라고요? 그 자료가 문건 송달 내역과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그걸 보고 세입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임차인이 무조건 보호되려고 하게 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세대별 주민등록을 연락별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정보 이런 것들도 임차권 분석에서 필요한 겁니다.